평생 남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자가 정작 자신의 마지막 순간엔 공포에 질려 죽음을 택했습니다. 1627년 11월,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중국 안휘성의 한 낡은 객잔. 칠흑 같은 어둠 속 촛불 하나에 의지해 앉아있는 59의 노인이 있습니다. 그는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국의 고관대작들이 그의 눈길 한번 받기 위해 무릎을 꿇었고 백성들은 살아있는 그를 위해 사당을 짓고 절을 올려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황제의 버금가는 구청우백세라 불렀습니다. 황제가 만년을 산다면 자신은 9500년을 산다는 오만함의 극치였죠. 그의 말 한마디면 멀쩡한 사람이 역적이 되어 죽어나갔고 그의 손짓 하나면 국법도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그는 명나라 역사상 가장 강력했고 가장 악랄했던 권력자 환관 위충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천하를 호령하던 그 위세는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이 순간 그는 권력자가 아닙니다. 그는 공포에 질린 늙은 짐승일 뿐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 하나에도 쏘스라치게 놀라 술잔을 떨어뜨리는 초라한 도망자. 황제가 보낸 저승사자. 금의위가 턱 밑까지 쫓아왔다는 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천장에 매달린 밧줄을 바라봅니다. 평생을 남의 목숨 줄을 쥐고 흔들었던 그 손으로 이제는 자신의 목을 조를 밧줄을 묶어야 하는 아이러니. 권력으로 산 자, 권력에 의해 죽는다. 오늘 이야기는 밑바닥 건달에서 제국의 정점까지 올랐으나 끝내 자신의 탐욕이 만든 감옥에 갇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했던 한 남자의 파란만장한 일대기입니다. 화려한 자금성의 권좌에서 비 내리는 객잔의 밧줄까지 위충현의 뒤틀린 욕망과 허무한 최후 속으로 지금 함께 들어가 봅니다. 이야기는 그가 위충현이라는 이름을 얻기 훨씬 전 이진충이라 불리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568년 명나라 하북성 숭령현. 제국은 이미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황제들은 정사를 돌보지 않았고 조정은 당파 싸움으로 나를 지새웠으며 백성들의 삶은 피폐했습니다. 이진충은 바로 이 혼란한 시대의 밑바닥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난했고 무엇보다 그를 몰랐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주먹질과 도박뿐이었습니다. 그는 동네 왈패들과 어울리며 하루하루를 술과 도박으로 탕진했습니다. 어느 날 운명의 장난 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도박판에서 거액의 돈을 잃은 것입니다. 빚쟁이들이 칼을 들고 쫓아옵니다. 도망칠 곳도 갚을 돈도 없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이진충은 술김에 혹은 광기에 사로잡혀 끔찍한 결심을 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 내 몸뚱이 하나 팔아서라도 끝내겠다. 벼랑 끝에 몰린 그는 환관이 되기 위해 스스로 거세를 선택했다는 설이 전해집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정사에 명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피냄새 속에서 그는 기절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해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명나라에서 가난한 남자가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비참한 사다리, 바로 환관이 되겠다는 목숨을 건 베팅이었습니다. 자신의 남성성을 거세하고 권력을 사겠다는 거래였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환관이 되려면 궁궐의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거세만 한다고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거세된 몸을 이끌고 거리를 떠돌아야 했습니다. 상처가 골마 터지는 고통보다 더 큰 것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는 수치심이었을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는 궁궐에 들어가는데 성공합니다. 이때 이름을 이진충에서 위충현으로 바꾸게 됩니다. 화려한 자금성,
하지만 그곳은 위충현에게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백도 없고 돈도 없고 글도 모르는 늙은 신입 환관에게 주어지는 일은 똥오줌을 치우거나 허드레시를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궁궐의 가장 낮은 곳에서 수모를 견뎠습니다. 고위 환관들이 비단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는 모습을 보며 그는 이를 갈았습니다. 두고 봐라. 언젠가 나도 저들처럼, 아니 저들보다 더 높은 곳에 서리라. 위충현에게는 남들이 없는 재능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눈치와 비위였습니다. 도박판에서 익힌 감각이었죠. 그는 누가 힘이 있는지, 누구에게 줄을 서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그는 당시 태자였던 주상락의 거처인 동궁에서 일할 기회를 얻습니다. 하지만 태창제는 즉위 한 달 만에 의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줄을 잘못 섰나 싶었던 찰나, 위충현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객시. 그녀는 태창제의 아들, 즉 훗날 청계제가 되는 황손 유교의 유모였습니다. 이 만남이 위충현의 인생, 아니 명나라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꿉니다. 객시는 단순한 유모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인 어린 황손 유교에게 객시는 어머니이자 누이이자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황손은 객시 없이는 잠도 자지 못할 정도로 그녀에게 집착했습니다. 위충현은 도박사의 감각으로 알아챘습니다. 저 여자다. 저 여자를 잡으면 천하를 잡을 수 있다. 위충현은 객시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특유의 말재주 아첨으로 외로운 객시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후대 전해지는 야사에 따르면 위충현과 객시는 대식이라 불리는 밀접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공식 사료에서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대식은 환관과 궁녀가 부부처럼 지내는 은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위충현과 객시, 이를 것 없는 건달 출신 환관과 황제의 어머니나 다름없는 유모. 이 기묘한 커플은 궁궐의 어둠 속에서 끈끈한 동맹을 맺습니다. 당신이 황손을 돌보시오. 나는 바깥치를 처리하리다. 두 사람은 미래의 황제를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만들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청계제는 정치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미쳐있던 것은 오직 하나, 목공이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대패질을 하고 톱질을 하고 정교한 가구를 만드는데 몰두했습니다. 뛰어난 목수였지만 형편없는 황제였죠. 정무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위충현에게는 하늘이 준 기회였습니다. 위충현은 황제가 대패질에 열중하고 있을 때만 골라서 결제 서류를 들고 갔습니다. 폐하, 동남쪽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보고입니다만 황제는 톱밥을 뒤집어 쓴 채 짜증을 냅니다. 아, 이 중요한 순간에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황제는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그것은 국정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내 폐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위충현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돌아섭니다. 황제의 알아서 해라는 말 한마디. 그것은 위충현에게 백지위임장이었습니다. 글조차 제대로 모르는 문맹의 환관이 제국의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인사를 주무르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제 위충현은 단순한 환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황제의 입이자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충현의 진짜 무기는 칼도 고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문서와 정보였습니다. 당시 조정에는 매일같이 수백 통의 상소문과 보고서가 쌓였습니다. 문제는 황제가 그것을 읽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읽지 않는 황제 앞에서 문서를 분류하고 정리하는 자가 곧 국가가 되었습니다.
위충현은 황제에게 올라가기 전 모든 문서를 걸러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늦추거나 사라졌고 아첨과 찬양은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놓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황제가 보고 듣는 세상은 위충현이 편집한 세상이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황제를 만나려면 위충현을 거쳐야 했고 위충현의 눈에 거슬리면 그날로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조정에는 꼿꼿한 선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독림당이라 불리는 정의로운 관료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식한 환관이 나라를 망치는 꼴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위충현을 탄핵해야 합니다. 나라의 기생충을 몰아내야 합니다. 위충현은 이 소식을 듣고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도박판에서 칼을 쓰던 그의 본성이 깨어났습니다. 감히 나를 건드려? 책상물림 새님들이 피냄새를 맡아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1624년 6월, 명나라 조정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으려는 정의로운 관료 집단, 독림당이 마침내 칼을 빼든 것입니다. 그 선봉에는 부도어사 양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강직하고 타협을 모르는 그야말로 대쪽 같은 선비였습니다. 양년은 목숨을 걸고 황제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위충현의 24가지 대죄입니다. 양년은 떨리는 손으로 그러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위충현의 죄상을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폐하, 위충현은 황실의 법도를 어지럽히고 선황의 유명을 조작했으며 충신들을 모함하여 죽이고 황제 폐하의 눈과 귀를 가렸습니다. 이 자는 나라의 독버섯이자 천하의 도적입니다. 부디 이 간신을 처단하시어 명나라의 사직을 보존하소서. 양년의 상소문은 조정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수많은 신하가 올소를 외치며 양년의 뒤를 따랐습니다. 백성들조차 위충현의 횡포에 치를 떨고 있었기에 드디어 세상이 바뀌나 싶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위충현은 어땠을까요? 처음에 그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는 그를 모르는 까막눈이었습니다. 부하가 읽어주는 상소문의 내용을 듣던 그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악행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놈들이 나를 죽이려 드는구나. 위충현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지만 곧 동물적인 생존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그는 정면 돌파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비열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바로 눈물 연기였습니다. 위충현은 즉시 황제 청계제가 있는 건청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황제 앞에서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통곡했습니다. 폐하, 억울합니다. 저 선비들이 신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신은 오직 폐하를 위해 충성을 다했을 뿐인데 저들은 제가 폐하의 곁에 있는 것을 시기하여 저를 죽이려 합니다. 제가 죽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제가 없으면 누가 폐하를 지켜드립니까? 여기에 위충현의 영원한 파트너 유모객 씨가 가세했습니다. 그녀는 황제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위충현은 폐하에 충직한 개입니다. 저 깐깐한 독림당 늙은이들이 위충현을 쫓아내고 나면 다음에는 폐하를 가르치려 들고 괴롭힐 것입니다. 목공일에 빠져있던 철없는 황제 청계제에게 잔소리꾼인 선비들보다는 내 비위를 맞춰주는 위충현이 훨씬 편했습니다. 황제는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충현이 네가 알아서 해라. 저 시끄러운 놈들 좀 조용히 시켜라. 그 순간 양년이 올린 정의의 상소문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충현의 눈물은 섬뜩한 도끼로 변했습니다.
내 놈들이 붓으로 나를 죽이려 했다면 나는 칼로 너희를 찢어 죽이겠다. 황제의 허락, 아니 묵인을 얻어낸 위충현은 이제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자들의 이름을 적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독림당점 장록. 수호지의 108영웅에 빗대어 만든 이 명단은 곧 저승길 명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위충현은 자신의 수족들을 부추겼습니다. 일명 5호, 오표라 불리는 위충현의 양아들, 양손자 같은 정치 깡패들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증인을 매수했습니다. 1625년 드디어 피해 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양년을 비롯한 독림당의 핵심 인물 6명, 이른바 독림육군자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쇠사슬에 묶여 악명 높은 비밀 감옥 북진무사로 끌려갔습니다. 이곳은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 없다는 생지옥이었습니다. 위충현은 옥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놈들이 다시는 붓을 들지 못하게 만들어라. 아니,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해라. 고문은 잔혹함을 넘어 엽기적이었습니다. 손톱을 뽑고 불에 달군 쇠로 지지는 것은 예사였습니다. 위충현은 특히 자신을 가장 아프게 공격했던 양년에게 끔찍한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료에 따르면 양년은 북진무사에서 극심한 고문을 당한 끝에 옥사했습니다. 다만 고문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기록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년은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손가락으로 감옥벽에 혈서를 남겼습니다. 웃으며 칼날을 향해 하늘을 우러러보니 단심은 붉은 피와 함께 흙으로 돌아가네. 내 몸은 썩어 없어져도 이 원통함은 역사에 남으리라. 결국 양년은 옥중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나머지 5명의 군자들 또한 모두 고문 끝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위충현은 그들의 시신조차 가족에게 돌려주지 않고 내다 버리게 했습니다. 명나라의 양심이 도살자의 칼 아래 처참하게 난도질 당한 것입니다. 이 끔찍한 학살극 속에서도 눈물겨운 일화 하나가 전해집니다. 독림육군자 중 한 명인 좌광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양년의 동지이자 훗날 청나라에 맞서 끝까지 싸우다 순국하는 민족 영웅 사가법의 스승이었습니다. 좌광두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온몸이 불에 타 문드러지고 눈조차 뜰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제자인 사가법은 스승을 만나기 위해 옥졸에게 거금을 주고 거지로 변장하여 몰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감옥 바닥에 쓰러져 있는 스승을 본 사가법은 오열하며 스승의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좌광두는 간신히 눈을 뜨려 했으나 눈꺼풀이 들러붙어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냐? 스승님, 저 가법입니다. 그 순간 좌광두는 화를 버럭 냈습니다. 힘없는 손을 들어 제자를 밀쳐내려 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어리석은 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왔느냐?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하지만 너는 살아서 나라를 지켜야 할 몸이다. 네가 여기서 잡혀 죽으면 누가 이 나라를 지탱하겠느냐? 썩 꺼지지 못할까? 스승은 제자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마지막 힘을 짜내어 제자를 쫓아냈습니다. 사가법은 피눈물을 흘리며 감옥을 빠져나왔습니다. 이 일화는 위충현의 시대가 얼마나 암울했는지,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도 어떤 이들은 불꽃처럼 의로움을 지키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장면입니다. 독림당을 쓸어버린 위충현은 이제 조정에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환관 사회 자체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위충현 이전의 환관들은 어디까지나 황실 내부의 보조자였습니다. 하지만 위충현은 환관을 정치 세력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글을 모르고 가문도 없는 자라도 오직 충성만으로 출세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충성이 국가가 아니라 위충현 개인을 향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보다 상전이 먼저였고 공보다 파벌이 앞섰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체제는 위충현이 사라진 뒤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안했습니다. 누군가 또다시 자신을 공격할지 모른다는 의심병이 도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짰습니다. 바로 환관들의 비밀 경찰 조직인 동창을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동창의 요원들은 제국 곳곳에 깔렸습니다. 그들은 관리, 상인, 백성 할 것 없이 모두를 감시했습니다. 술집, 찻집, 심지어 안방에서 나누는 대화까지 엿들었습니다. 당시 북경에는 이런 괴담이 돌았습니다. 4명의 남자가 방에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하자 한 명이 위충현을 욕했습니다. 그 내관놈 때문에 나라 꼴이 말이 아니야. 나머지 셋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동창의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욕을 한 남자를 그 자리에서 끌고 나가 가죽을 벗겨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사람에게는 돈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욕을 하지 않았으니 상을 주마. 이것이 사실인지 과장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당시 사람들이 느꼈던 공포의 크기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도 눈짓으로만 인사할 뿐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도로이목, 길에서 눈으로만 인사한다는 말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조정 대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나오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위충현의 눈밖에 나면 그날 저녁에는 시체가 되어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공포 정치가 극에 달하자 이제 조정에는 아첨꾼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혹은 출세하기 위해 수많은 관리가 위충현에게 아버지,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매달렸습니다. 심지어 족보를 따지면 위충현보다 훨씬 학렬이 높은 늙은 대신들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재롱을 피웠습니다. 위공은 요순시대의 성인과 같으십니다. 공덕이 하늘을 찌르니 공자 맹자보다 위대하십니다. 이런 아첨 경쟁은 급기야 생사당 건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당은 본래 죽은 위인을 기리기 위해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멀쩡히 살아있는 위충현을 위해 전국 각지에 사당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관리들은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화려한 사당을 지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생사당 앞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위충현을 사랑해서 절을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위충현의 시대는 잔혹했지만 동시에 예측 가능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길이 있었고 줄을 잘 서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 상인과 지방 유지들에게 그는 악인이지만 쓸모있는 악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한 절에는 공포와 계산,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몰락하자 어제까지 절하던 손이 오늘은 망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위충현의 금동상을 모셔놓고 백성들에게 강제로 절을 하게 했습니다. 사당 안에는 향불이 끊이지 않았고 9,900세 만세라는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황제는 만세입니다. 위충현은 자신을 9,900세라 부르게 했습니다. 황제보다 딱 100살 모자란 존재. 이것은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내가 황제와 동급이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황제가 타는 수레와 똑같은 수레를 타고 황제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길가에 엎드린 백성들은 황제가 지나가는지 위충현이 지나가는지 구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위충현은 만족했습니다. 문맹의 도박꾼 이진충은 사라지고
이제 천하가 발 아래 엎드린 위충현 황제만이 남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태양이 가장 높이 떴을 때가 곧 해가 지기 시작할 때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믿었던 가장 든든한 방패, 목수 황제 청계제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오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 새벽은 위충현에게는 파멸의 빛이 될 것입니다. 1627년 운명의 해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서 영원할 것 같았던 위충현의 제국. 하지만 그 거대한 탑은 아주 사소한 사고 하나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1627년 여름, 황제 청계제가 황실 정원인 서원에서 배를 타고 놀고 있었습니다. 위충현과 환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 황제의 배가 뒤집혔습니다. 폐하께서 물에 빠지셨다. 비단옷을 입은 환관들이 허둥지둥 물로 뛰어들어 황제를 건져냈습니다. 하지만 목수 황제 청계제는 이미 물을 많이 마셨고 그날 이후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위충현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은 오로지 이 황제라는 꼭두각시가 살아있을 때만 유효했으니까요. 위충현은 다급해졌습니다. 그는 전국의 명의를 불러들이는 대신 선약이라 불리는 정체불명의 약을 황제에게 먹였습니다. 이 약을 드시면 신선처럼 오래 사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약이 아니라 독에 가까웠습니다. 황제의 몸은 퉁퉁 부어올랐고 생명은 촛불처럼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위충현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청계제에게는 살아있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황제가 죽으면 다음 황제는 누가 되는가? 황제의 동생 신왕 주유검이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유검은 형과 달랐습니다. 그는 책을 읽는 지식인이었고 평소 위충현 일당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던 인물이었습니다. 위충현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놈이 황제가 되면 나는 끝이다. 위충현과 유모객씨는 끔찍한 음모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후대의 야사 중에는 위충현과 객씨가 황위 계승을 조작하려 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는 정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민간 전승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황제의 병세는 그들의 계획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청계제는 22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위충현의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황제의 유언에 따라 17살의 동생 주유검이 제위에 오릅니다. 그가 바로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 숭정제입니다. 숭정제가 자금성으로 들어오던 날 궁궐의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곳곳에 위충현의 신복인 동창의 요원들이 깔려 있었고 근위병들도 모두 위충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숭정제는 자신이 황제가 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형수는 숭정제의 옷소매를 잡고 눈물을 흘리며 당부했습니다. 숙부, 궁에 들어가시거든 절대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그들이 주는 음식에는 독이 들어있을지 모릅니다. 17살의 소년 황제는 품속에 말린 떡을 숨겨서 입궁했습니다. 그는 며칠 밤낮을 자지 않고 버텼습니다. 위충현이 보낸 환관들이 가져온 산의 진미는 손도 대지 않고 몰래 버렸고 배가 고프면 품속에 딱딱한 떡을 씹으며 허기를 달랬습니다. 밤에는 옷을 입은 채로 칼을 베개 밑에 숨기고 쪽잠을 잤습니다. 이것은 황제의 즉위식이 아니라 생존을 건 전쟁이었습니다. 숭정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늙은 환관 위충현의 눈에 거슬리는 순간 자신도 형처럼 의문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위충현은 숭정제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숭정제가 즉위하자마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폐하, 신은 늙고 병들어 더 이상 나라시를 돌볼 수 없습니다. 부디 저를 고향으로 보내주십시오. 이것은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네가 감히 나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내 부하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무언의 협박이었습니다. 조정의 모든 신하가 숨을 죽이고 황제의 입을 주시했습니다. 만약 숭정제가 그래 썩 물러가라라고 한다면 당장이라도 위충현의 친위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숭정제는 환하게 웃으며 위충현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위공, 무슨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선왕께서도 공에게 의지하셨는데 나처럼 어리고 경험 없는 황제가 공 없이 어떻게 이 거대한 제국을 이끌겠습니까? 부디 제 곁에 남아서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숭정제의 영의는 완벽했습니다. 그는 위충현을 극진히 대우했습니다. 위충현에게 절을 하려는 신용까지 하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위충현은 안도했습니다. 역시 애송이구나. 책이나 좀 읽었지. 세상 물정은 모르는 놈이야. 형처럼 적당히 구슬려서 데리고 놀면 되겠군. 위충현은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는 17살 소년의 눈동자 깊은 곳에 숨겨진 서슬 퍼런살기를 읽지 못했습니다. 숭정제는 바보가 아니라 발톱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는 용이었습니다. 위충현은 마지막 안전장치를 걸기 위해 미인계를 썼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른 가장 아름다운 궁녀 4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에게 은밀한 지령을 내렸습니다. 황제의 잠자리에 들어라. 황제의 혼을 쏙 빼놓고 그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내게 보고해라. 만약 황제가 딴 마음을 품는 것 같으면 처리해라. 궁녀들은 향수를 뿌리고 얇은 비단옷을 입은 채 숭정제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보통의 17살 남자라면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숭정제는 철저하게 금욕적이었습니다. 그는 궁녀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러놓고 점잖게 타일렀습니다. 너희들도 누군가의 귀한 딸일 텐데 어찌 이런 곳에서 고생을 하느냐. 짐은 여사에게 관심이 없으니 물러가라. 숭정제는 그녀들의 몸을 수색하여 숨겨온 비수나 독약이 없는지 확인한 뒤 별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위충현의 귀와 눈이 되어줄 스파이들을 침실에서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이 보고를 받은 위충현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여색도 음식도 권력도 탐하지 않는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없구나. 알 수 없는 적이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위충현은 서서히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숭정제가 즉위한 지 2달이 지난 10월, 숭정제의 감형극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위충현을 칭송했고 위충현 일파의 관리들을 승진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위충현이 방심하고 있던 어느 날 조정에서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국자감생인 양유원이라는 자가 상소문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소문의 내용이 기묘했습니다. 그는 위충현을 직접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위충현의 하수인 중 한 명인 최정수라는 병부상서를 탄핵했습니다. 최정수는 권력을 남용하고 뇌물을 받았으니 벌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최정수는 위충현 공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입니다. 위공을 위해서라도 저런 간신은 쳐내야 합니다. 이것은 숭정제와 반위충현 세력이 짜고 친고스란한 타진이었습니다. 위충현, 너는 건드리지 않을게. 대신 내 팔다리 하나만 자르자. 위충현은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신복을 지켜줄 것인가? 아니면 꼬리 자르기를 할 것인가? 황제가 나를 존중하고 있으니 굳이 저런 놈 하나 때문에 황제와 척을 질 필요는 없지. 위충현은 최정수의 파면을 묵인했습니다. 폐하의 뜻대로 하십시오. 저런 놈이 내 이름을 팔고 다녔다니 괘씸하군요. 최정수는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 방에 작은 구멍이 뚫리자 걷잡을 수 없는 물살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정수도 죄가 있는데 그와 어울렸던 이 아무개도 죄가 있습니다. 저 아무개도 탄핵해야 합니다. 조정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눈치를 보던 관리들이 하나둘씩 위충현의 부하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단 관리들을 공격하더니 점점 그 칼끝이 위충현의 몸통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위충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함정이다. 저 어린 황제가 나를 고립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숭정제의 미소 뒤에 숨겨져 있던 칼날이 서서히 뽑히고 있었습니다. 천하의 9,900세 위충현. 그는 이제 생애 처음으로 방어할 수 없는 공격 앞에 노출되었습니다. 최정수라는 팔다리 하나가 잘려나가자 조정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눈치만 보던 신하들은 이제 서로 경쟁하듯 위충현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위충현에게 할아버지라 부르며 아부하던 자들이 가장 먼저 돌변하여 그에게 칼을 겨누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타격은 가흥 출신의 공생 정가증이 올린 상소문이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위충현의 10대죄를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첫째, 황제와 대등한 의전을 사용하여 황권을 능멸한 죄. 둘째, 병권을 사유화하여 제멋대로 군대를 움직인 죄. 셋째, 무고한 충신들을 고문하고 살해한 죄. 넷째, 살아있는 자신을 위해 사당을 짓게 하여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죄. 이 상소문은 구구절절 옳은 말뿐이었습니다. 숭정제는 이 상소문을 받아들고 내심 쾌제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명분이 완성되었다. 숭정제는 위충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상소문을 읽게 했습니다. 그를 모르는 위충현을 위해 내관이 그 죄목을 하나하나 낭독할 때마다 위충현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폐하, 억울합니다. 이 늙은 종을 믿어주십시오. 예전 같으면 눈물 작전이 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숭정제는 청계제가 아니었습니다. 황제는 아무 말 없이 차가운 눈으로 늙은 환관의 추태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사형 선고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위충현은 직감했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위충현은 살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자신이 가진 막대한 재산을 황실에 헌납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조용히 살겠다고 애원한 것입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봉양으로 가서 선황들의 능을 지키며 여생을 보내겠습니다. 봉양은 명나라 태조 주원장의 고향이자 죄를 지은 황족이나 고위 관료들이 유배를 가는 곳이었습니다. 조정 신하들은 당장 위충현을 죽여야 한다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하지만 숭정제는 의외의 결정을 내립니다. 좋다. 위충현의 관직을 박탈하고 봉양으로 유배를 보낸다. 죽이지는 않겠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조정 곳곳에 위충현의 잔당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 수도 있는 법. 숭정제는 위충현을 자극하여 내란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일단 그를 북경 밖으로 내보내 힘을 뺀 다음 천천히 요리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위충현은 감지덕지하며 짐을 꾸렸습니다. 살았다. 일단 살고 보면 훗날을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유백길은 그에게 생명의 길이 아니라 황청일로 가는 입구였습니다. 여기서 위충현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보통 유배를 가는 죄인이라면 죄수복을 입고 조용히 떠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위충현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북경을 떠나면서 마치 황제의 행차처럼 화려한 행렬을 꾸렸습니다. 그를 따르는 호위무사만 1000명에 달했고 그가 챙긴 재물을 실은 수레가 1000대에 넘었습니다. 금은보와 비단, 골동품, 평생을 긁어모은 재산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40여 명의 첩들도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북경 성문을 나서는 위충현의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길게 서서 그 광경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귀양 가는 죄인의 모습이냐?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보다 더하구나. 아직도 자기가 9500세인 줄 아나 봐. 이 소식은 즉시 숭정제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숭정제는 보고를 받고 박장대소했습니다. 아니, 비릿한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놈, 스스로 무덤을 파는구나. 숭정제는 기다렸다는 듯이 두 번째 칙서를 내립니다. 위충현이 반성하기는커녕 사병을 거느리고 무리를 지어 이동하니 이는 모반을 꾀하는 것이다. 당장 금의위를 보내 그를 체포하라. 위충현의 화려한 행렬은 숭정제에게 그를 죽일 완벽한 명분을 제공한 셈이 되었습니다. 북경을 떠나 남쪽으로 향하던 위충현의 행렬. 하지만 분위기는 점점 흉흉해졌습니다. 지나가는 고을마다 관리들이 그를 문전박대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의 초상화 앞에 절을 하던 자들이 이제는 성문을 굳게 닫고 물 한 모금 주지 않았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뒤에서 들려오는 말 발굽 소리였습니다. 황제의 친위대인 금의위가 추격해오고 있다는 소문이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황제께서 마음을 바꾸셨다. 널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그제야 위충현을 따르던 호위무사들이 하나둘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밤만 되면 수레에 실린 보물을 훔쳐 달아나는 자들이 속출했습니다. 1000명이 넘던 호위대는 수십 명으로 줄어들었고 1000대의 수레는 텅 빈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위충현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잠을 잘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바람소리만 들려도 금의위다 하며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권력자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늙고 초라한 노인의 비루한 생존 본능만 남았습니다. 1527년 11월 위충현 일행은 안위성 부성의 한 작은 객잔에 도착했습니다. 밖에는 겨울을 재촉하는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위충현은 2층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곁에는 끝까지 남은 신복 환관 이조흠만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급한 정알이 도착했습니다. 금의위가 이 심리 밖까지 왔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이곳에 들이닥칠 것입니다. 위충현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었습니다. 독한 술이 식도를 타고 넘어갔지만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고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지난날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박판에서 빚을 지고 쫓기던 젊은 시절, 스스로 거세하던 날의 끔찍한 고통, 황제 유모 객실을 처음 만났을 때의 환희, 자신에게 무릎 꿇고 아첨하던 수많은 관리의 얼굴, 그리고 자신이 죽였던 양년, 좌광두, 수많은 충신의 피 묻은 얼굴들. 허망하구나. 인생이 일장춘몽이라더니 9500세의 영화가 고작 이 낡은 객잔에서 끝나는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잡히면 곱게 죽지 못한다는 것을. 능지처참을 당해 살점이 찢겨나가고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것입니다. 황제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내 손으로 끝내겠다. 위충현은 허리띠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객잔의 천장 대들보에 밧줄을 매달았습니다. 신복 이조흠 역시 주인과 운명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던 그 밤, 명나라를 쥐고 흔들었던 거물, 위충현의 목이 허공에 매달렸습니다. 그의 시신은 밧줄에 매달린 채 흔들리고 창밖의 빗소리는 마치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의 통곡 소리처럼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금이위들이 객잔에 들이닥쳤습니다. 방문을 부수고 들어간 그들 눈에 보인 것은 싸늘하게 식은 위충현의 시신이었습니다. 금이위 대장은 혀를 찼습니다. 이놈이 편하게 죽으려 했구나. 하지만 황명은 엄중하다. 그들은 시신을 수습하여 정중히 장례를 치러주었을까요? 천만에요. 숭정제의 분노는 자살로 풀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에게 내리는 가장 가혹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충현은 죽어서도 쉴 수 없었습니다. 그의 육체는 다시 한번 난도질 당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천하를 호령하던 희대의 간신은 낡은 객잔의 대들보 아래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조차 숭정제의 분노를 잠재울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싸늘한 시신을 발견한 금이위들은 혀를 찼습니다. 이놈이 편하게 죽으려 했구나. 하지만 황명은 엄중하다. 소식을 전해 들은 숭정제는 경노했습니다. 이 간악한 놈이 편하게 죽음으로 도망치려 했구나. 내 분노는 그의 목숨 하나로 풀리지 않는다. 숭정제는 잔혹한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육시형입니다. 이는 이미 죽은 죄인의 시신을 다시 꺼내어 목을 베고 토막내는 형벌입니다. 조선의 부관 참시보다 더 즉각적이고 잔인한 처벌이었습니다. 위충현의 시신은 끌려나와 난도질 당했습니다. 그의 머리는 잘려서 그의 고향인 하북성 숭령현의 성문 앞에 내걸렸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너희가 자랑스러워하던 9,500세의 말로를 보라는 경고였습니다. 그의 몸통은 들판에 버려져 개와 늑대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권력자의 육신이 짐승의 똥으로 변해 사라지는 그야말로 허무의 극치였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긁어모았던 천수레의 보물들은 모두 국고로 환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막대한 재물조차 무너져가는 명나라의 구멍, 난댐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위충현이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 한 사람이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위충현의 영원한 파트너이자 천계제의 유모였던 객시입니다. 그녀는 위충현이 몰락하자 궁궐 깊숙한 곳에 숨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숭정제는 그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요물은 어디 있느냐? 당장 끌어내라. 객시는 체포되어 완의국으로 끌려갔습니다. 이곳은 늙고 병든 궁녀들이 빨래를 하며 죽을 날만 기다리는 궁궐의 가장 비참한 곳이었습니다. 한때 황제보다 더 큰 권력을 휘두르며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다녔던 그녀가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녀의 최후는 위충현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숭정제는 그녀를 태형으로 다스려 죽게 했습니다. 분노한 환관들과 궁녀들이 그녀의 시신에 달려들어 침을 뱉고 발로 찼습니다. 나중에는 그 시신을 불태워 재로 만들었고 그 재조차 바람에 날려 흔적도 남지 않게 했습니다. 위충현과 객시, 제국을 쥐락펴락했던 두 남녀의 로맨스와 야망은 찢겨진 살점과 한 줌의 재가 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위충현의 죽음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는 기묘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백성들은 괭이와 망치를 들고 위충현의 사당, 생사당으로 몰려갔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향을 피우고 9,500세 만세를 외치며 절을 하던 그곳이었습니다.
때려 부셔라. 간신놈의 동상을 녹여라. 백성들은 위충현의 황금 동상을 끌어내어 박살을 냈습니다. 사당의 기둥을 베고 불을 질렀습니다. 웅장했던 건물들은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위충현 지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충현에게 아부하며 양아들, 양손자를 자처했던 관리들, 이른바 엄당의 명단이 작성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관리가 파면되거나 처형당했습니다. 반대로 위충현에게 억울하게 죽임당한 양년, 좌광두 등 독림당 충신들의 명예는 회복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죽은 그들의 영혼을 달래는 제사가 지내졌고 그들의 이름은 다시 역사책에 충신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숭정제는 이를 보며 만족했습니다. 이제 간신들을 모두 몰아냈으니 명나라는 다시 태평성대를 맞이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위충현은 개인이었지만 그가 만든 체제는 구조였습니다. 숭정제는 사람을 제거했지만 구조를 해체하지는 못했습니다. 급격한 도덕 회복은 행정마비로 이어졌고 세금 정책의 변화는 군사 붕괴를 불러왔습니다. 악을 제거했지만 그 자리를 메울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역사의 잔인한 아이러니를 마주하게 됩니다. 위충현이라는 거대한 악이 사라졌는데 왜 명나라는 더 빨리 망해버렸을까요? 숭정제는 부지런한 황제였습니다. 그는 매일 밤늦게까지 일했고 검소했으며 여색을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심이 많았고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위충현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독림당 선비들은 도덕적으로는 깨끗했을지 몰라도 무능하거나 이기적이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위충현을 단순한 무능한 간신이 아니라 재정을 장악하며 체제를 유지했던 인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학계 내에서도 논쟁적인 해석입니다. 그는 상인들과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쥐어짜내어 국경을 지키는 군대에게 월급을 보냈습니다. 일부 견해에 따르면 당시 중앙재정 운영 방식이 변경되면서 국경 방어에 일정한 자금이 투입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다만 이를 위충현 개인의 공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독림당은 지주와 상인 계층을 대변했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쉬게 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상업세를 폐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자들의 세금은 줄어들었고 국가 재정은 바닥났습니다. 국경의 군인들은 월급을 받지 못해 굶주렸고 기근에 시달리던 농민들은 반란군이 되었습니다. 훗날 이자성의 농민 반란군이 북경을 포위했을 때 숭정제는 신하들에게 돈을 좀 내놓아라. 군인들 밥을 줘야 나라를 지킬 것 아니냐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위충현 시절 그 많던 돈을 긁어모은 귀족들은 집에 쌀 한 톨 없습니다 라며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위충현이 살아서 계속 나쁜 짓을 하며 부자들을 털었다면 적어도 명나라가 10년은 더 버텼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바로 도덕과 정치가 일치하지 않는 역사의 비극적인 모순입니다. 위충현이 죽고 17년 뒤인 1604 14년 3월 이자성의 농민군이 북경 자금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숭정제는 마지막 순간 텅 빈 황궁을 빠져나와 자금성 뒤편 매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곁에는 늙은 환관 왕승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위충현을 죽이고 천하를 바로잡으려 했던 젊은 황제는 이제 흰 머리가 희끗한 중년이 되어 절망 속에 서 있었습니다. 숭정제는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유서를 남겼습니다. 찜이덕이 없어 나라를 망쳤으니 내 시신은 찢어도 좋으나 백성들은 해치지 말라. 그리고 그는 회나무에 목을 메었습니다. 17년 전 위충현이 객잔에서 목을 메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간신 위충현도 자살로 끝났고
그를 죽인 명군 숭정제도 자살로 끝났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충신도 간신도, 황제도 환관도 평등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위충현의 시신을 수습해 주었던 사람들은 그가 챙겨주었던 가난한 환관들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숭정제가 죽었을 때 그 많던 독림당의 고고한 선비들은 앞다투어 이자성에게 그리고 청나라에게 항복하여 새 벼슬을 얻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충신이고 누가 간신입니까? 위충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는 도박판의 건달에서 시작해 제국의 정점인 9900세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역사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그는 분명 용서받을 수 없는 악인입니다. 하지만 그를 괴물로 만든 것은 그 혼자만의 탓일까요? 위충현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능한 황제, 분열된 관료사회, 그리고 썩어있던 제도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과거의 흑역사가 아니라 권력이 어떻게 인간을 바꾸고 구조가 어떻게 괴물을 생산하는지를 보여주는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했던 황제, 권력 투쟁에만 몰두했던 관료들, 그리고 부패한 시스템이 위충현이라는 독버섯을 키워낸 자양분이었습니다. 위충현의 비극은 그가 권력을 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권력을 내려놓을 타이밍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니, 권력의 속성 자체가 내려놓는 순간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멈출 수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파멸을 향해 달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비 내리는 객잔의 창가에서 위충현은 누구를 가장 두려워했을까요? 자신을 잡으러 오는 금이위, 자신을 배신한 부하들. 아닙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끝없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 인간이기를 포기했던 자신, 거세된 몸으로 천하를 범하려 했던 자신의 흉측한 욕망을 마주하는 것이 가장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주제는 이것입니다. 가장 높이 오른 자는 가장 깊은 그림자를 만난다. 오늘날 북경에 가면 숭정제가 목을 맨 회나무는 관광지가 되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위충현의 무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는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달콤함과 비정함을 경고하는 그의 이야기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서늘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황제가 되고 싶었던 환관, 스스로를 두려워하여 죽음을 택한 남자 위충현의 이야기였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